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22초 지나고 있습니다. 친명계 호남 좌장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강위원 사무총장이 최근에 서구갑에 출마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강의원입니다. 네, 요즘 바쁘시겠어요? 네, 좀 많이 바쁩니다. 네. 직함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입니다. 네,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민주당의 혁신 없이 총선 승리 없고 또 총선 승리 없이 빼앗긴 정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네. 하는데 사실상 이제 혁신을 민주당의 원내 즉 180여 석 가까운 현역들에게 맡길 수 없다. 그들은 혁신의 대상이지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해서 원외에 만든 전국 조직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과 대선을 승리하자고 하는 그런 전국 조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내에서 아예 지금 현역을 배제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아니요, 현역 배제는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혁신이 완성이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한테 혁신하라 뭐 이렇게 요청 또는 부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서 밖에서 그 혁신을 압박하고 동시에 관철하기 위한 전국 어떤 정치대오 특히나 77.77%의 역대 최고의 지지율로 당선된 대표를 흔드는 그런 집단에게 혁신을 맡길 수 없다 해서 만든 그런 조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이재명 당대표의 특별 보좌역으로 임명이 됐다. 예. 네네. 과거에는 이게 특보를 뭐 무슨 선거 때 도움되는 분들, 뭐 공신들에게 뭐 수십 명만 나눠주듯이 예, 임명장 남발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별로 그 특보라고 하는 게 그 가치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실용주의자예요. 그런 것을 남발하지 않는 분이어서 한 10여 명 내로 이렇게 임명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별로 조명받지 못했던 특보가 그저 언론에 대서특필돼 가지고 네. 친정 체제 구축이냐 또는 무슨 그 총선 때 본인과 반대하는 지역에 자객 공천하기 위한 임명이냐 뭐 이런 얘기가 저도 언론 보고 알았는데 네. 하여튼 특보는 특보입니다. 예. 네. 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그러면 강 의원은 왜 정치계로 나서야 되는지, 예. 내가 정치인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이력 자체가 듣고 계시는 이제 청취자들이나 시청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에게 인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뭐 광주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특히 이제 제가 서구갑 지금 뭐 송갑석 의원 지역구인데요. 무명의 정치인이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이런데 언론에 나와가지고 하나만한 소리를 하는 게 늘 불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느닷없죠. 서구갑에. 저는 원래 광산구에서 사회복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경기도 산하기관의 농수산진흥원 원장을 했고 또 대선 때 이재명 대표와 함께 새로운 사회의 국정 운영을 한번 책임져 보겠다고 대선 캠프의 비서실에서 대표 일정을 총괄했었는데요. 정치 안 하려고 했습니다. 네. 뭐 정치하면 다 욕먹고 제가 뭐 글 쓰고 강의하고 또 나눔과 공동체 또 지역 복지와 자치 이런 부분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이렇게 사는 게 어쨌든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행복한 일인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 기승전 정치더라고요. 우리 사회의 어떤 혁신적 모델을 만들어도 구청장 바뀌고 시장 바뀌고 국회의원 바뀌고 나면 전부 다 수포로 가는. 전 자칭 사실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가로 세상을 산다고 했는데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남 영광의 여민동락 공동체라고요. 네. 농촌 공동체를 설립했고 또 광산구에서 더불어락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의 복지의 어떤 표상 모델 상징 같은 걸 만들어 왔는데 돌아보니 결국은 이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느낀 거예요. 정치의 정상 작동 없이는 우리 사회 모든 모델들이 다 붕괴하더라. 뭐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잖아요. 촛불혁명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 5년의 실패가 윤석열을 불렀고 그 윤석열이 지난 수십 년의 우리 민족사의 대쾌거들을 다 무너뜨리는 야만 정권으로 등장했는데요. 그래서 정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사회, 새로운 미래, 또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한번 만드는 데 기여해보자 이렇게 뭐 도전을 했는데 뭐 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네. 말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두려운 떨림을 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의 5년의 실패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갑자기 떠오릅니다. 지금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나라가 거덜나기 직전이었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실패라는 게 정치라든가 경제 모든 걸 다 포함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뭐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공과 과가 있겠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패는 윤석열 정부를 등장시킨 역사적 어떤 책임 과오라고 봅니다. 네. 저는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그간 지난 촛불혁명으로 완성된 이 사실상의 혁명 정권인데 그런 정권이 역사상 5년 단임 그러니까 진보가 집권해도 10년 했거든요. 네. 김대중 노무현 10년. 보수가 집권해도 이명박 박근혜 10년. 근데 지난 30년 동안에 진보 집권의 5년으로 끝난 게 이 문재인 정부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년 전만 해도 아마 다 기억하시겠지만 20년 무슨 집권을 얘기했고 네. 더불어민주당을 100년 정당 얘기했었잖아요. 네. 초라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든 재집권의 실패에 대한 책임, 통감, 눈물의 어떤 그 반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너무 좀 편하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편하게 얘기 안 하십니다 지금.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난리 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당내에서라든가 민주당의 지금의 위기를 뭐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가 느껴지고요. 또 듣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며칠 전에 28일이죠. 이재명 당대표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1년 되는 동안 민주당은 그럼 잘 해왔나요? 뼈아픈 질문입니다. 네. 제가 어제도 대표님과 소통하면서 이제 민주당이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 지금까지 합리와 이성에 기대서 윤석열 정부의 정상 작동을 기대했다면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무단 방류를 기점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야당답게 싸워야 하고 맞서야 하고 특히나 그 정점 그 중심에 있는 대표께서 깃발을 들고 밖으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제안도 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미진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기대치에 부응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보면 민주당은 그간 이중 권력 상태였습니다. 민주당은 초선의 당대표, 압도적 지지의 당대표가 모든 것을 진두지휘할 수 없는 그런 당내의 역학 구도가 있었어요. 반대는 누굽니까? 네? 반대쪽은 누굽니까? 뭐 이런 말씀 속내 다 얘기하자면 네. 야당이 이래서는 안 되죠. 어려운 대표의 어려운 상황을 즐기듯이 당내 분탕질하고 내부 총질하고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이 야만 정권에 맞서 특히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제가 괴로웠던 것은 1년 내내 아침마다
라디오 또는 TV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총질하는 사람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뭐 이랬던 상황. 1년 동안 정부의 탄압도 탄압이지만 내부에서 정권의 그 창출이 실패했던 것을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총선 대선 다시 정권을 탈환할 것인가에 대한 일사불란한 단일 공동행동 없이 그런 모든 그 정치적 그 타켓을 대표한테 돌렸던 내부의 많은 뭐 정확히 얘기하면 비명 반명이라고 얘기됐던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대표한테 있다. 1년 동안 정치 그 검찰 독재 탄압에 맞서 싸운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앞으로의 이 당대표 2년 차는 대표로서의 확실한 자기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내년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까지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한 발 한 발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뭐 이런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제 기본 사회론 맞습니다. 이거를 네.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세요, 강의원. 네, 저는 함정역에서 네네 이런 생각합니다. 정치의 타락은 어디에 있느냐? 새로운 사회, 새로운 미래, 새로운 나라에 대한 치열한 열망을 포기한 그 자체가 정치적 타락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새로운 미래,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 정치적인 어떤 입론, DJ께서 대중경제론을 만들어서 민생경제를 챙겼듯이 그런 유일하게 그런 담론을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가 누구냐? 저는 이재명이고 그 이재명의 기본 사회론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새로운 미래의 어떤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하나의 이정표다 해서 그 이재명의 기본 사회론을 주로 강의하고 주로 설파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기본 사회론의 핵심은 뭡니까? 기본 사회론은 역동적인 복지 국가를 넘어서 고용과 노동으로 새로운 삶이 보장될 수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 고갈 시대에 맞는 경제 생태계. 그래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돼야 과거에는 가난을 입증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지원했는데 이제는 기본 사회는 기본 소득과 기본 주거, 기본 금융 또 어떤 기본 통신 에너지 국가가 그런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어떤 새로운 세계의 어떤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서의 경제 정치 체제를 지금 제안하는 그런 어떤 설계 구도입니다. 네. 예. 너무 이재명 당대표 얘기만 했습니다. 네. 본인이 서구에 와서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국회의원 뺏지 않았다는 걸로 뭐 인생의 자기 삶의 어떤 보람을 느끼는 이런 분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경기도에서 일해보고 또 대선을 치르면서 광주가 좀 불쌍했어요. 어떤 면에서 불쌍합니까? 우리는 광주가 거대 도시인 것처럼 어렸을 때 생각했고 제 마음속에 광주는 우주였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 경기도에는 광주만한 도시가 4개 있더라고요. 31개 시군에. 네. 보면서 경기도에서는 이재명은 저에게 늘 좋은 생각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져오래요. 돈은 있으니 해보겠다고. 근데 제가 이용섭 시장 시절에 행정과 복지의 혁신위원장이었는데 수많은 혁신 아이디어를 갖고 가도 항상 기승전 돈이 없다. 생각은 있어도 돈이 없다. 이랬었거든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들고 가면 돈이 없다 그러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서구로 온 것은 서구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실상부한 광주의 정치 경제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치적 여론이 광주의 민심을 그 점검한 하나의 그 리트머스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저는 미래 광주를 한번 경영해 보고 싶습니다. 네. 광주다운 광주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그래서 정치의 중심지 복판에 서구에 왔습니다. 뭐 서구에서는 제가 아주 무명이자 신인이지만 미래 수십 년의 광주의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새로운 광주를 만드는데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해서 광주에 왔습니다. 그리고 송갑석 의원님이 지금 이제 재선 광주의 유일한 재선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아닙니까?
센 사람하고 붙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어디 만만한 데 가서 만만한 데는 없지만 그냥 변방의 작은 그 국회의원 초선 재선을 하는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 DJ 이후에 존재감 없는 정치, 작은 정치, 소소한 정치, 현수막에 예산 1, 2억 타왔다고 홍보 선전하는 이런 어떤 그런 정치 말고 호남 정치의 부활, DJ 이후에 호남에서 강력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큰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차곡차곡 네. 서구에서 가난과 고난의 현장에서 시민들의 손을 잡고 한번 제대로 된 정치의 첫 발을 한번 디뎌보고 싶습니다. 네. 서구가 가난과 고난의 현장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지역 사회에 네네. 정치인들이 서야 할 자리는 그야말로 완장찬 엘리트들과의 골프장 만남이 아니고 한 명 한 명의 그 가난 고난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를 눈물로 교감하는 그런 소통의 정치를 통해 가지고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경영을 해보고 싶다 이 말을 한 거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광주를 광주답게 경영을 한번 해보고 싶다. 방금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라도 광주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떻게 경영을 하면 좋아질 수 있을 것인지 본인이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제가 이제 뭐 과거에 낸 책에도 그런 설명을 해놓았고 여러 칼럼에도 늘 고백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광주가 기업 유치, 외자 유치, 무슨 경제 도시 이런 얘기로 성장하기는 여타의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을 갖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 세계에서 도시 이름 뒤에 정신, 즉 스피릿이 붙은 유일한 도시가 광주입니다. 네. 차별적인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도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광주를 전 세계의 시민자치 어떤 정책 도시의 근간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의 순례지로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게 광주의 먹거리입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자치가 상징이 되는 그런 도시, 시민 공동정부. 이게 광주가 지난 5.18의 어떤 정신으로 살아왔던 광주가 미래 수십 년 먹거리의 핵심에 광주다운 광주의 그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가령 예를 들면 정책 도시의 핵심이 우리가 유럽의 여러 그 정책 엑스포들이 있거든. 민주주의 엑스포들. 네네. 저는 광주 비엔날레도 좋은데 민주주의 엑스포 뭐 이런 것들을 완성해 가지고 전 세계 수백만의 시민들이 광주에 가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 광주에 가면 인권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정책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그렇기 때문에 광주 경영에 한번 도전하고 싶다. 이런 꿈이 있습니다. 예,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시각에서는 고립이 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광주가 고립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곳곳에 사실 들어요. 네. 저는 광주의 고립이 아니라 광주의 진정한 민주주의 광주의 세계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외에는 광주가 차별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전 세계에 도전할 먹거리가 없다 생각해요. 국내에서는 고립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뭐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네. 광주하면 뭐냐, 광주의 상징 자본이 뭐냐, 그게 광주의 완벽한 시민 공동정부의 민주주의다. 네. 저는 그런 어떤 꿈을 한번 이뤄보고 싶은 그런 담대한 어떤 정치의 목표가 거기에 좀 있습니다. 예. 네. 시간이 짧네요. 자,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처음으로 이제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긴 시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좀 기대하겠고요.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강유현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규빈이었습니다.